아내 수연이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눈의 피로감이라 생각했죠. 유튜버로 활동하던 수연은 늘 카메라와 모니터 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진단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겨 점차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민우야, 나 앞이 잘 안 보여. 몇 달 안에 실명할 수도 있대. 그날 밤 수연이 내 품에 안겨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1살 한창 뷰티 유튜버로 성장하고 있던 그녀에게 이 일은 너무 가혹했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연이를 지켜야겠다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회사의 이야기에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였던 저는 다행히 원격으로도 일할 수 있었죠. 수연이는 채널 운영을 중단했고 매일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챙기고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 제주된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 같은 남편 찾기 어려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가 쪽에서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맹세했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게다가 수연이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시에서 시작해 이제는 거의 형체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어요. 여보, 내가 내 눈이 될게. 매일 아침 수연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점자 스티커를 붙이고 음성인식 기기들을 설치했죠. 모든 물건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수연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안과 전문의인 김재성 박사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안과 중 하나인 서울 밝은미래 안과병원의 공동대표였죠. 처음에는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결국 재성 박사에게 정착했어요. 그는 수연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실명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수연이의 모든 진료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약물 치료 시간을 분 단위로 지켰어요. 때론 부작용으로 인한 수연이의 감정 기복도 견뎌야 했습니다. 울고 화내고 절망하는 수연이를 안아주는 일이 많았죠. 나 같은 애물단지를 왜 곁에 두는 거야? 수연이가 종종 이렇게 물을 때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전부야. 친구들은 내가 너무 헌신적이라며 걱정했지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3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수연이었고 지금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연이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수시로 수연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후에는 병원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수연이가 좋아하는 오디오북을 틀어주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자꾸만 위화감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처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사소한 일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리모컨의 위치를 조금 바꿔놓았는데 수연이가 평소처럼 거실로 나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정확히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실명 직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수연이는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어. 매일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물컵의 위치를 바꿔놓아도 수연이는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냈고 심지어 휴대폰도 정확히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워. 거의 초능력 수준인데 병원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거. 수연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매번 다른 위치에 두는데도 말이죠. 훈련을 통해 그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갑자기 방에 들어갈 때 수연이가 휴대폰을 황급히 내려놓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거의 실명 상태라면 휴대폰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물론 음성 인식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당황한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했어. 뭔가 숨기는 듯한 그 말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수연이를 돌보는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제 휴대폰으로 수연이의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우리는 가끔 서로의 휴대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는데 낯선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좋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 보자. 늘 같은 시간. 발신자는 재성안과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성 박사님이었죠. 병원 예약 메시지라고 생각했지만 어조가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좋았어라는 표현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복구 방법, 시각 장애인의 행동 패턴, 망막 질환의 증상과 치료 방법. 밤새도록 정보를 모았어요. 다음 날 수연이가 오후에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구입해 거실에 설치하기로 한 거죠. 아내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수연이가 나간 후 바로 카메라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작은 카메라를 두고 노트북과 연동시켰어요. 이제 집안의 모든 움직임이 녹화될 겁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영상은 바로 삭제하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평소처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었죠. 어젯밤 설치한 카메라에 대한 죄책감에 조금 어색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수연이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카메라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 그래, 내가 약 먹고 난 후에 잘 때가 많아서 미안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수연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 의심이 모두 착각이기를 바랐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 모든 의심을 지우고 다시 수연이를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안 가? 아니, 내일 가기로 했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수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재택 근무를 하면서 수연이의 행동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회사 안 나가도 돼? 응, 오늘은 재택이야. 왜? 아, 그럼 마음대로 못 쉬겠네. 수연이의 말에 의아했지만 곧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요즘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서 오늘은 혼자 지내보려고.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사도 시각 장애인들에게 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알았어. 그럼 나 잠깐 카페에 가서 일할게.
점심때쯤 돌아올까? 아니, 저녁까지 혼자 있고 싶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먹을게. 조금 이상했지만 수연이의 바람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노트북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처 카페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차장에 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 1시간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소파에 앉아 오디오북을 듣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연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는 지팡이 없이 전혀 더듬거리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어떤 망설임도 더듬거림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수연이는 갑자기 화장을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명 직전이라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섬세한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수연이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이 아니라 외출용 원피스였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웃기도 하고 뭔가 타이핑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실명 위기라는 것도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3년간 온 마음을 다해 돌봐온 아내가 제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이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전 갑자기 다시 지팡이를 짚고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변신한 후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더 이상 수연이를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택시를 따라 약 20분을 달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서울 밝은 미래 안과병원 앞에서 수연이가 내렸어요. 병원에 간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나 싶었지만 수연이는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맞은편 카페로 향했어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걷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한 채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연이를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카페 안쪽에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재성 박사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명백했어요. 재성은 수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때때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시각 장애인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밝게 웃으며 재성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이와 재성은 불륜 관계였고 시력 상실은 그들의 만남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요? 3년간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실은 그들의 관계를 돕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들은 카페를 나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수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밝게 웃으며 전혀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재성의 집일 겁니다.
더 이상 따라갈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았으니까요. 차로 돌아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수연이는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3년이나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밝은 미래 안과병원의 접수처로 가서 물었어요. 최수연 환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입니다. 접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최수연 환자분은 정기 체크업만 받고 계세요.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실명 위험은요? 실명 위험이요? 그런 내용은 차트에 없는데요. 망막에 경미한 이상이 있었지만 치료 반응이 꽤 좋아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군요. 수연이는 애초에 실명 위험이 없었던 겁니다. 경미한 망막 이상을 가지고 3년간이나 저를 속여온 거예요. 그런데 담당 의사는 김재성 박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째서 실명 위험에 대해 물으시는 건가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그녀를 향한 모든 사랑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수연이와 재성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고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치우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촬영된 영상을 백업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수연이의 메시지, 카메라 영상, 병원 방문 기록,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연이는 또 병원에 간다며 나갔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박지원 변호사는 상간소송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자를 속인 경우는 드물어요. 지원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카메라 영상, 메시지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모든 것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증거를 위해 몇 가지 더 필요해요. 그의 조언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연이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우리는 클라우드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수연이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배우자로서 그럴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해 재성의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영상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갖추면 상당히 강력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배상금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원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를 속인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재성 박사의 경우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의료윤리 위반이기도 합니다. 의사면허 정지나 병원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재성의 병원은 그가 공동대표로 있는 곳이었어요. 그에게 의료윤리 문제가 불거지면 병원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성에게 더 큰 압박이 될 거예요. 의료윤리 위반 제소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의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원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미 마음은 확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할 겁니다. 수연이와 재성이 저를 바보 취급했던 것처럼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수연이의 메일함을 체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남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수연이는 저를 3년간이나 속여왔고 이제 제가 진실을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메일함을 살펴보던 중 한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재성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계획. 메일 내용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생각해봤는데 민우가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당분간 이혼 서류로 자산 분리하고 보험은 내가 다 챙기는 걸로 하자. 그 후엔 우리가 같이 살면 돼. 그들은 심지어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으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이는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를 맞이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야, 괜찮아? 왠지 오늘 좀 조용한 것 같아. 수연이의 질문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거짓말은 그녀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 뭐 계획 있어? 응, 내일은 회사에 출근해야 해.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수연이는 안심한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없는 틈을 타 재성을 만날 계획이 있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나도 내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재성 선생님이 새로운 검사를 하자고 했거든. 또 다른 거짓말이겠죠. 수연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게임은 곧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정말로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변호사와 만나 소송 준비를 본격화했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김재성 박사에 대한 의료윤리 위반 신고도 함께 할 겁니다. 지원 변호사는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잠시 카페에 들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무너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이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수연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어디냐? 회사야, 아까 말했잖아. 미팅 중이었어. 왜? 아, 미안. 그냥 확인하려고.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회사에 있다고 믿은 모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 앱이었어요. 움직임 감지라는 알림과 함께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서둘러 영상을 열어보니 수연이가 집에서 서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 한쪽에 두는 가방인데 실명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정확히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 속에서 수연이는 가방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연이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좀 더 자세히 보니 그녀가 찾고 있는 건 우리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아마도 재성과 계획했던 보험금 챙기기 작전의 일환인 듯 했습니다. 즉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감시 카메라 앱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이는 한참을 서류를 살펴본 후 몇 장을 복사해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시각 장애인 흉내를 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다시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경로였습니다. 병원 맞은편 카페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역시나 재성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혼하면 보험금 분할 없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재성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이도 뭔가 대답했지만 주변 소음 때문에 정확히 들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자료를 챙겨 카페를 나섰고 재성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수연이와 재성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저를 완전히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재산을 가로채는 것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로 돌아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지원 변호사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더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둘러야겠네요. 그들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수연이와 재성의 계획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원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서류를 준비했고 동시에 김재성 박사에 대한 의료윤리 위반 신고도 의사협회에 제출했어요.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메시지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까지. 수연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녀를 보살폈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수연이는 제 눈에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저를 이용한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소송 서류가 접수된 날 수연이는 아침부터 병원에 가겠다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시력을 잃은 척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돌아올 거야?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 거짓말이었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은 필요 없었어요. 법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수연이가 나가고 난 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첫 법정 심리 날 수연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기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민우야, 이게 뭐야? 내가 더 잘 알지 않아? 3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했어요. 시력을 잃은 척한 거짓말, 재성과의 불륜,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수연이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에 대해 언급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다쳐버렸어요. 그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상간소송에서 김재성에게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수연이와의 이혼도 승인되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큰 타격은 의사협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재성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과 윤리징계 경고가 내려졌어요. 이 소식은 의료계에 빠르게 퍼졌고 밝은 미래 안과병원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환자들이 줄어들고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죠. 병원은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연이에게도 여파가 컸습니다. 불륜 스캔들과 거짓말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아는 지인들도 등을 돌렸어요. 유튜버로서의 복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를 신뢰하겠어요? 법정 밖에서 마주친 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패배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제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지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새 출발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3년간의 거짓말, 배신, 그리고 분노와 복수의 시간까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위해 설치했던 점자 스티커들, 음성 인식기기들,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죠. 짐을 정리하던 중 결혼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수연이는 저를 속이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앨범을 박스에 넣으려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가져가야 할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추억들인데 결국 앨범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연이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간결하게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상처뿐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보내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싣고 있을 때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도 시각 장애인 연기도 없었어요. 그저 지친 표정의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민우야, 정말 가는 거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갔어. 3년 전에.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수연이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물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본 후에는 진짜 감정조차 의심스러울 뿐이었으니까요. 새 아파트는 도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회사도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제 경력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사를 마치고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슬픔이 사라지고 그저 평온함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마침내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와 재성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재성은 병원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면허 정지가 풀렸지만 서울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구하기 어려웠겠죠. 수연이는 유튜브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그녀의 거짓말과 불륜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대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었을까요? 수연이가 변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제는 그런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입니다. 새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죠. 거짓으로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만큼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두려고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의 새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니까요. 카메라는 제 뒷모습을 따라가고 눈에는 복수의 흔적조차 없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결연함만 남아 있었습니다.